급팽창 우주론은요, 빅뱅 우주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주가 팽창한 것은 동일한데 도중에 급팽창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가정하기에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빅뱅 직후에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요. 갑자기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에 이르게 되면요. 갑자기 팽창 속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구간 동안에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급팽창이 일어났고 다시 그 이후부터는 원래의 팽창 속도를 찾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급팽창의 개념을 우주론에 같이 넣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편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평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단극 문제라든지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급팽창 우주론이 편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면요.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감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왼쪽 아래의 그림도 보면요. 지금 풍선 위에 개미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계속 키운다고 가정을 하면 개미가 느끼기에는 언젠가는 풍선의 표면이 평평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에서도요. 급팽창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곡률이 확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 우주가 둥근지 이 우주의 곡률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주가 둥근 풍선의 표면처럼 이렇게 실제로는 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에서는요. 평평하게 보인다고 해서 편평성 문제의 모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평선 문제를 한번 알아보면요. 지평선의 문제가 사실은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두 곳에서 오는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요.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충분히 정보를 다 교환할 수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급팽창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을 보든 간에 A와 B 지점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가 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단극 문제는요. 자기 단극이 우주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거였는데요.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주가 매우 급격하게 이렇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원래 초기에는 이렇게 자기 단극이 존재했는데요. 얘가 워낙 크기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이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까지 이렇게 자기 단극들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자기 단극들을 워낙 급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찰하기 힘들다는 것이 급팽창에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급팽창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우주의 가속팽창 이론입니다. 우주의 가속팽창 이론이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가 과거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과학자들은요. 빅뱅 이후에 우주가 꾸준하게 팽창하고 있지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급팽창 이후부터는요.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 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아주 멀리 있는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관찰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요. 만약에 우리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우주라면 원래 이론적으로 계산된 우주의 크기보다 더 작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A 초신성 또한 좀 더 가까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A 초신성이 실제보다 더 밝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원A 초신성이 실제로 발견돼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밝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보다 더 밝게 나타나야지 더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감속 팽창의 우주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실제 이론값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원래 기존의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속도를 더 가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감속 팽창을 오히려 더 넘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우주인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우주 모형은 감속 팽창하는 우주였잖아요. 그러면 감속 팽창 우주에서는 초신성의 밝기가 실제보다 더 밝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초신성이 생각보다 느리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이론값보다 더 밝게 관측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겉보기 등급이 더 낮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겉보기 등급이 훨씬 더 크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실제보다 더 큰 숫자로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보다 초신성의 밝기가 이론값보다 더 어둡다는 이야기고요. 더 어둡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실제 팽창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속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면서 편평한 우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속 팽창하면서 편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들로는요, 절대 이러한 우주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물질과 그리고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같이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먼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암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건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적외선이면 적외선, 자외선이면 자외선, 가시광선이면 가시광선의 형태로 이거를 방출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우리가 얘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암흑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빛을 내는 물질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얘로부터 가시광선이라는 전자기파가 오기 때문에 얘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암흑물질들이 우주에는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로부터 오는 정보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암흑물질이 우주에 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냐면요, 이러한 암흑물질도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질량을 가져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흑물질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저기 멀리 있던 은하가 갑자기 중력 렌즈 효과를 받으면서 갑자기 그 은하의 형태가 크고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은하와 지구 사이에 어떤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물질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중력을 효과를 나타내면서 뒤에 있는 은하에 중력 렌즈 효과를 하게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은하의 회전 속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하도 하나의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요,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크기 때문에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회전하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하의 회전 속도가 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정한 속력을, 바깥으로 가더라도 일정한 속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중간에만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의 팔 쪽에도 무언가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가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일정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존재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언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이러한 암흑물질은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물질보다 우주 공간에 6배나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까 암흑물질처럼 마찬가지로요, 분명히 이 에너지가 존재는 하는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암흑에너지라고 불립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겠죠. 우주에는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므로 사실은 그로 인한 이렇게 중력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도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게 만들려면 이 우주에서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이 청력을 바로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위해서는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암흑에너지의 효과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점점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암흑에너지의 양이 실제로 커지는 건가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안에 있는 물질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흑에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더 가속 팽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성분을 분석해보면 68.3%는 암흑에너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6.8%가 암흑물질,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물질들은 겨우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는요,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계밀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주의 공간 안에 임계밀도만큼 우주의 밀도가 채워져 있어서 평탄한 우주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지금 우리의 우주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속 팽창 우주는요, 일단은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암흑에너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임계밀도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암흑물질들이 26.8%,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4.9%가 실제 물질로 되어 있어서 약 물질의 밀도가 약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70, 암흑에너지 70, 그리고 물질의 밀도 30해서 총 임계밀도 100%를 채우고 있는 평탄한 우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암흑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면 암흑에너지에 의한 청력이 훨씬 더 중력에 비해서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요, 지금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인데요. 처음에는 급팽창이 일어났다가, 그리고 아직 암흑에너지보다 물질의 영향이 더 클 때에는 감속 팽창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주 자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물질의 영향은 줄어들고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우주, 바로 지금의 우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신성으로 관측을 해봤을 때도 이 모형과 실제로 가장 많이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요, 파란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성우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성우주는 무엇이냐? 중력이나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없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 폭발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냥 쭉 일정한 속력으로 커지기만 하고 있는 우주, 그 안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우주의 팽창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우주에서는 우주 팽창은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나타나고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의 영향으로만 얘가 쭉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계우주는요, 임계밀도만큼 우주의 밀도가 채워져 있는 우주는요,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고요, 암흑물질과 그리고 실제 물질로만 100%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예요. 근데 임계밀도만큼 채워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우주를 다시 수축시킬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영향이 크게 되면 아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속 팽창 우주에서도 처음에 물질의 영향이 더 클 때는 감속 팽창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임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즉 계속해서 감속 팽창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팽창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시 수축하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중력이 강하고 암흑 에너지에 의한 청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즉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큰 경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다시 수축해서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축하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차시에 배웠던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한 우주 중에 무엇일까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의 공류를 갖는 닫힌 우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나 임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임계 밀도만큼 우주의 밀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그렇죠. 평탄한 우주. 임계 밀도만큼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채워져 있는 우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공률은 0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우주가 빅뱅 때문에 탄생을 하고 급팽창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우주가 진공 에너지를 얻어 매우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팽창하는데 그걸 급팽창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공 에너지가 앞서 말했던 암흑 에너지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3분쯤에 이르게 되면요. 드디어 물질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3분쯤에 이르게 되면 선생님이 저번 차시에 얘기했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각각 전자들이 이제 붙게 되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자 때문에 원래는 빛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다가 전자가 이제 원자핵에 붙어서 원자가 되는 순간 빛들이 이제 그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빠져나가지 못했던 빛들이 이제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소와 헬륨들이 이제 융합을 하고 나면요. 충분히 식은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 기체들이 뭉쳐서 이렇게 10억 년 후에 최초의 별과 은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억 년 후에는요. 우리 은하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60억 년이 더 지난 90억 년 후에는 태양과 지구가 우리 은하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처음 빅뱅이 일어났을 때부터 137억 년이 지나 현재의 우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처음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급팽창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률을 보시면 감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